올해로 70,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편안한 팔자라고들 했습니다. 평생 남편 그늘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았으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남편 박준호는 꼿꼿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법정에서 남의 죄를 따져 묻던 변호사. 그 서슬퍼런 직업병은 집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저는 늘 조심스러운 그림자여야 했습니다. 틀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살면서 한 번도 그 사람 앞에서 편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 손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요즘 저는 오후 2시 뉴스를 꼭 봅니다. 예전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귀가 열렸어요. 코스피 연일 상승세,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 약 1,42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붉은 숫자들은 마치 세상 사람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계부를 썼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 모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몰래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속이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쓸 수 있는, 누구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것. 그때 문득 아주 낯선 갈증이 일었습니다. 나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불려볼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70해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서글픈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에 낯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폭등 구간 VIP 정보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평소 같으면 지워버렸을 스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홀린 듯 그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니 이미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주식 전문가 김민재라는 닉네임이었어요. 그는 달랐습니다. 제 남편처럼 저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 창은 무조건 오릅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나 상냥하고 살가웠습니다. 차트 사진, 다른 사람들의 수익 인증, 그리고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친절한 메시지들. 그것들이 쌓일수록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계좌에는 정말로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1,18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돈이 불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 남편 몰래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묘한 쾌감.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크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친절한 목소리에 속아 저는 남은 4천만 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총 5천만 원, 평생 아껴온 제 비상금 전부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송금된 직후 그 친절하던 김민재의 전화기는 꺼져버렸습니다. 정보 공유방이라 불리던 대화창에서도 저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되지 않았고 링크를 누르면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사기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돈을 잃었다는 절망보다 더 끔찍한 것은 공포였습니다. 평생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 어리석음을 차갑게 내려다볼 그 눈빛. 그 생각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다가 남편 몰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올해 메시지를 살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리딩방 사기는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씁니다.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는 해두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늙은이가 무슨 주식을. 저는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그 무게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5달이라는 시간이 저는 지금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딸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어떤 날은 다행이었고 어떤 날은 그게 제일 무거웠습니다. 매일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 그 침묵 속에서 문득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음속에 5천만 원도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굳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리딩방이라고 주식 신호 알려준다는 사기꾼들이 많대. 변호사 때 그런 사건 몇 개 봤는데 피해자들 돈 거의 못 찾아. 증거가 없거든. 저는 국을 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응? 특히 노인들 많이 당한대. 조심해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숙 씨 되십니까? 저 담당 형사 사기 사건 피해자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서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잡았다. 내 돈을 가져간 그놈을 잡았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걸어가는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아니, 제 세상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부른 사람은 평생을 제 목숨처럼 아꼈던 나의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어머니셨습니까? 피해자가 어머니 명의인 줄 모르고 무작위로 작업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친절한 목소리가 내 배에 아파나온 자식이었다니.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들은 바닥만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아버지가 아시면 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나 살려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주가 내 자식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난 것이었습니다. 평생 꼿꼿한 남편 밑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저는 늘 내 살을 깎아 아들을 품어왔습니다. 그 어긋난 사랑이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 생각이 분노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도 있고 합의를 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절박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옛날 무릎이 깨져 울며 들어오던 어린 시절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래. 그리고 천천히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힘없는 노인들을 등쳐먹은 사기꾼일 뿐입니다. 법대로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그 매서운 법대로 철저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엄마, 진짜 1억이야? 엄마!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등지고 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부서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서재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뻔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들어가서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리딩방, 5천만 원, 경찰서, 그리고 민준. 남편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벗고 그냥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쳤을 때 서재아는 조용했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어디 있어? 변호사의 말도 남편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5달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다가 끓는 것도 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들고 나올지, 어떤 표정을 할지 그게 두려웠습니다. 30년 변호사 인생에서 수도 없이 남의 죄를 단죄했던 사람이 이번엔 자기 아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한참 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어디 있어? 구치소야? 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호는 못해. 그건 안 돼. 근데 선임은 알아봐 줄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용서도 아니고 외면도 아닌 그냥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쌓였고 민준과 저 사이에는 아직도 건너지 못한 강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갔다가 그냥 돌아온 날도 있었고 남편과 밥을 먹다가 아무 이유 없이 둘 다 말을 잃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걸었습니다. 어느 봄날 남편이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 번도 같이 걷자고 먼저 말한 적이 없던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딱딱하게 살았나 봐. 민준이한테도 당신한테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70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미도 아닌 김미숙으로서 저는 그 봄 햇살 아래를 남편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